네, 오늘은 소비자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심리학의 다른 이름은 경제적 판단과 의사결정이에요. 이제 경제적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판단과 의사결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소비자 심리학의 정의를 내려보자면 인간의 경제적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심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소비자 심리학의 주요 질문은 사실 경제학적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경제학의 기본 가정들이 있거든요. 인간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언제나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거. 근데 그게 과연 맞냐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인간은 합리적인 계산을 통해서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한다. 이게 이제 경제학의 가정 중에 하나거든. 인간은 합리적이다라고 할 때는 수학적, 논리적이라는 의미를 또 포함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맞냐는 거지. 여러분이 뭔가 선택을 할 때 가장 이득이 되는 선택을 아주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합니까? 그 다음에 인간은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게 경제학의 가정이에요. 인간은 다양한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때 아주 수학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감정을 적용시키지 않아. 기분 좋을 때는 이렇게 하고 기분 나쁠 때는 다르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 과연 그런가? 심리학은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기분 나쁘니까 그냥 물건을 질러버려? 그러면 이런 일 없어야 되잖아. 또 인간이 과학 합리적이고 수학적이라면은 홈쇼핑 보면서 나도 모르게 사게 되는 그런 일 없어야 될 거예요. 아무튼 경제학은 이렇게 가정을 하고 심리학은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또 인간은 동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동질적이라고 할 때는 표현은 좀 다를 수 있어요. 표현은 좀 다르지만 결국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표현은 좀 다르지만 결국에 똑같은, 본질상 똑같은 문제에 대한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때 아주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적용한다. 이게 이제 경제학의 가정인데 과연 타당할까? 아니면 똑같은 것에 대한 표현 방식이 달라지면 그 표현 방식에 우리 심리가 막 좌우돼 가지고 같은 문제라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 마치 다른 문제인 것처럼, 그러니까 동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질적인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게 될까? 그리고 인간은 과거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가장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한다. 이게 이제 경제학의 가정인데 과연 인간이 과거에 집착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또 심리학의 의문을 제기하는 거지. 이게 바로 소비자 심리학, 판단과 의사결정 심리학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먼저 인간이 동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적용하는가? 이런 문제부터 한번 보죠. 이거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의 연구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자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는 거지. 다니엘 카네만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연구를 해서 사이언스라는 국제적으로 아주 유명한 학술지에 나온 논문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겁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 프라블럼 1이 일단은 문제예요. 상황이죠, 상황. 여기 이미진 상상해봐라. 미국에서
unusual한 Asian disease, 좀 드문 아시아발 전염병이 지금 아웃브레이크 발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시아발 전염병은 expected to kill 600 people이래요. 600명을 죽일 것으로 예상돼. 그러니까 그 아시아발 전염병 때문에 일단 600명 정도는 죽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건당국은 두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긴급하게 시행하려고 해요. 자, 이제 왼쪽으로 넘어올까요? if죠, if. 만약에 프로그램 A를 시행하면은 200명이 will be saved. 200명이 무조건 살아요. 근데 만약에 프로그램 B를 시행하면은 3분의 1 확률로는 600명이 살아. 근데 3분의 2 확률로는 no people이죠. 아무도 saved, 살지 못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200명을 무조건 살릴 수 있는 A를 선택할 거예요? 3분의 1 확률로는 600명이 다 살지만은 3분의 2 확률로는 다 아무도 살지 못하는 프로그램 B를 선택할 거예요. 자, 나는 프로그램 A를 고르겠다. 손 내리세요. 나는 B 고르겠다. 내리세요. 네. 여러분들은 이게 숫자가 비슷하게 나오네. 근데 연구 결과에서는 A가 압도적으로 좀 많아요. 200명을 will be saved 하는, 200명을 무조건 살릴 수 있는 A를 실행하겠다는 거지. 확률적으로 살릴 수 있다면 불안하잖아. 아니면 지금 잘 이해를 못해서 B를 고른 거예요? 아무튼 뭐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은 50대 50이었는데 실제로 뭐 더 많은 사람이 한다면은 비슷하게 뭐 7대 3 정도의 결과가 보통 나와요. 자, 그래서 일단 이 will be saved라고 표현이 된 이런 부분에서는 무조건 더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거지. 근데 조금 표현을 바꿔볼까? 만약에 프로그램 C를 시행하면은 400명의 사람들이 will die, 무조건 죽어요. 400명. 근데 프로그램 D를 시행하잖아요. 그럼 3분의 1 확률로 nobody will die, 아무도 안 죽어. 근데 3분의 2 확률로는 600명이 will die, 죽어요. 그럼 여러분은 400명이 무조건 죽는 프로그램 C를 시행하겠습니까? 아니면 3분의 1 확률로 아무도 안 죽는 프로그램 D를 시행하겠습니까? 나는 C를 시행하겠다. 거의 없네. D를 시행하겠다. 오, 이제는 좀 연구 결과대로 나오네. 여기에서는 이제 좀 이해를 했나 보지. 네. 맞아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400명을 무조건 죽일 순 없잖아. 그래서 약간 확률적으로 죽이더라도 확률적으로 죽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선 프로그램 D를 시행한다고. 근데 이제 눈치챘겠지만 200명이 will be saved 하는 A랑 400명이 will die 하는 C는 똑같은 말이잖아. 그럼 아까 A 골랐던 사람들 우리 지금 절반 정도 있었는데 왜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 왜 C 안 골랐어? 일관성 있게 C 골라야지. 200명 살리는 거 골랐으면 400명 죽이는 거 골라야지. 어디 갔냐고. 이거 이름 적어 놓을 거 그랬나? 근데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확실하게 살릴 수 있다고 표현되니까 살리는 거 골리는데 죽인다고 표현하니까 또 약간 거부 반응 드는 거지. 경제학자들은 A랑 C가 똑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관성 있게 반응해야 된다고 가정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일관성 있게 반응이 안 나와요. B랑 D도 마찬가지죠. 아까는 B 안 골랐었잖아. 근데 왜 B 안 골랐던 사람들 왜 이번에 왜 D 왜 골랐어?
확률적으로 사람이 산다는 거는 불안한 거야. 근데 확률적으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거는 좀 안심이 되는 거지. 똑같은 얘기인데 3분의 1 확률로 will be saved 되는 거나 3분의 1 확률로 아무도 안 죽는 거나 똑같은 말이죠. 표현만 달라졌을 뿐. 그래서 경제학적 가정이 심리학적으로는 좀 안 맞을 때가 이렇게 있는 거다. 조금 다른 문제로 와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겠습니다. 뭐 일종의 게임을 고르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게임을 고르는 거예요. 일단 요 위에 Decision 1을 보죠. 여러분들이 A 게임을 하면은 여기 슈어 게인이죠. 무조건 100%란 뜻이에요. 슈어, 아주 슈어하게 얻어요. 240달러를 얻어. 확실하게 240달러를 얻는 거지. 근데 B를 선택하면은 25% 확률로는 1000달러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75% 확률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 자, 나는 확실하게 240달러를 얻을 건지 아니면 25% 확률로 1000달러를 얻을 건지 뭐 그거죠 결국엔. 이것도 좀 손들어 볼까? 나는 확실하게 240달러를 얻겠다. 내리세요. 압도적이네. 이건 뭐 더 B는 물어볼 필요가 없겠어. 지금 A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거의 연구 결과랑 이제 똑같네. 근데 이게 경제학자들은 A를 고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사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다 A를 많이 골랐지만 왜냐? 여러분 기대비용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을까요? 기대비용? 뭐 그게 어려운 말은 아니라 어떤 거의 가치를 구할 때 확률 곱하기 내가 얻을 수 있는 돈, 이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A는 100% 곱하기 240달러지. 그러니까 240달러. 그냥 그렇게 된 거고 1 곱하기 240이 된 거잖아요. 100%가 1이니까. 근데 B 같은 경우는 0.25 곱하기 지금 1000이 된 거죠. 0.25 곱하기 1000. 그러니까 B 같은 경우는 얻을 수 있는 기대값이 얼마냐? 250달러야. 그럼 경제학적으로는 A의 가치가 게임 A의 가치가 더 높은 거예요? 게임 B의 가치가 더 높은 거예요? B의 가치가 더 높은 거죠. 근데 심리학적으로는 사람들이 B를 안 골라. 그러니까는 경제학자들은 깨우뚱 하는 거지. 인간이 이렇게 멍청하단 말인가?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아니야. 경제학자 니들이 가정을 잘못한 거야. 인간은 조금이라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거를 원하지. 이렇게 확률적으로 도박을 하기를 잘 원하지 않아. 그래서 도박에 중독되는 거는 일종의 정신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인간은 원래 도박을 별로 안 좋아해. 차라리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확실한 거 원하지. 이게 심리야. 그리고 요 디시전 C 같은 경우도 C 게임을 선택하면 750달러를 이번엔 좀 표현이 달라졌다. loss. 확실하게 잃어. 750달러를 확실하게 손해봐. C를 선택하면. 근데 게임 D를 선택하면 75% 확률로는 1000달러를 무조건 잃어버리고 25% 확률로는 아무것도 안 잃어버려요. 이것도 뭐 물어보나 마나일 것 같긴 해. 750달러를 확실하게 잃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없겠지. 누가 이렇게 하고 싶겠어. 좀 확률적으로 1000달러를 잃어버릴 확률과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을 확률을 좀 공유하는 게 그래도 좀 나아 보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D를 선택하거든. 근데 이제 여러분 기대값 계산할 줄 알게 됐잖아요. C는 1 곱하기 750이니까 750이고 D는 0.75 곱하기 1000이니까 이것도 750이네.
그러니까 C와 D는 똑같아. 경제학자들 생각에는 C 고르는 사람도 50% 있어야 되고 D 고르는 사람도 50%가 있어야 돼요. 근데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C는 뭐 10%밖에 선택을 안 하고 10명 중에 1명이죠. D를 고르는 사람이 거의 뭐 압도적이야. 90%야. 그러니까 50% 대 50% 동전 뒤집기처럼 그런 확률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은 또 황당해하죠. 야, 인간이 이렇게 바보 같아? 근데 다시 말하지만 인간이 바보가 아니라 경제학의 가정이 이상한 거야. 그리고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언어적인 이런 프레임에 따라서 숫자적인 프레임을 어떻게 어떤 언어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확실히 얻는 선택을 하고 확률적으로 좀 덜 잃어버릴 것 같은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이제 소비자 심리학의 중요한 용어인 손실 회피가 나타날 때문이지. 로스 어벌전이에요. 우리는 손실을 무척 싫어해. 얼마나 싫어하냐? 이득을 얻을 때 늘어나는 행복에 비해서 똑같은 금액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상실감이 2배예요, 2배. 그러니까 손실에서 느끼는 우리 심리적인 피해가 이득을 얻었을 때 느끼는 행복보다 2배나 커. 그 정도로 우리는 손실을 싫어해. 그게 지금 이 그래프거든. X축은 로스냐 게인이나 이득이냐 손실이냐의 축이죠. Y축은 뭐 쉽게 말하면 그냥 행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value라고 써있지만 그냥 행복이라고 느끼면 돼. 일단 개인축으로 가봅시다. 1사분면. 1사분면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100를 얻었어. 그때 증가하는 행복은 근데 50이야. 그림을 그려보면 그렇죠. 근데 똑같이 $100를 잃어버렸을 때 떨어지는 이 폭을 보세요. 로스 쪽으로. 3, 4분면. 2배죠. 그러니까 $100를 얻었을 때 얻는 행복이 50이었다면은 $100를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상실감은 100이란 얘기예요. 뭐 달러로 얘기하니까 잘 와닿지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 자, 여러분 엄마가 야 용돈을 10만원 올려줄게. 그러면 좋죠. 근데 막 엄청 좋진 않아. 그냥 좀 좋지. 근데 반대로 해볼까? 다음 달부터 용돈을 10만원은 깎는데 그럼 진짜 미칠 것 같을걸? 죽을 것 같을걸? 길 가다가 5만원을 주웠어. 좋죠. 근데 막 엄청 좋진 않아요. 그냥 좋지. 근데 버스에서 5만원 잃어버렸네. 죽을 것 같을걸? 그런 거란 얘기야. 그래서 인간은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슈어 게인, 확실하게 100% 얻을 수 있는 걸 선택한다는 거야. 근데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잃어버리는 거 너무 싫거든. 또 아무튼 느낌적인 느낌이지만 좀 덜 잃어버릴 것 같은 걸 선택하는 거야. 확실하게 $750 잃어버리는 건 너무 싫어. 좀 덜 잃어버릴 것 같은 거 선택하는 거지. 느낌적으로. 이런 게 다 손실 회피예요. 그러니까 이득과 손실에 대한 심리적인 가치 판단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경제학자들은 차이가 없어야 된다고 가정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뭔가 이득을 계속 얻는 이 축을 보면은 그래프가 상승하다가 평평해지죠. 이런 걸 이제 그래프가 체감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래프의 기울기가 갈수록 줄어들잖아. 이건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은 뭐 연봉이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제 뭐 회사 다니고 하겠지만 연봉이 2천만 원인 사람이 연봉이 2,500만 원이 됐어. 그러면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미 연봉이 1억인 사람이 연봉이 1억 500만 원이 됐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게 이 그래프야. 이미 뭔가 이득을 많이 얻은 사람은 뭔가 조금 증가한다고 해서 행복이 많이 증가하진 않아. 근데 이 손실은 그래프가 좀 완만하게 꺾이는 부분이 거의 없는 듯이 보이죠? 거의 막 쭉쭉 내려가지. 그리고 특별히 처음에는 기울기가 더 좀 급해 보이죠? 물론 계속 그래프가 좀 급하게 급경사로 내려가긴 하는데 손실은 아무리 뭐 이미 큰 손실을 얻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느끼는 손실이 좀 적응이 돼서 이제 괜찮아지고 그러지 않아. 아, 내가 이미 한 뭐 3천만 원 손해봤으니까 이제 한 3,500만 원 정도 손해보는 거는 뭐 에이 난 까딱 없어. 그런 게 아니야. 또 힘들어. 근데 이득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이미 3,500만 원 이득 본 사람은 4천만 원 이득 보는 게 뭐 별 느낌 없어요. 에이 뭐 500만 원 는 거 뭐. 근데 손실은 계속 아프다는 거지. 그래서 이 그래프가 되게 중요한 그래프고 이것 때문에 노벨상 받은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밸류 커브라고 하죠. 가치 곡선. 그럼 언제 손실 회피 성향이 없어지느냐? 모든 선택지가 확률이 아주 낮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선택지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그냥 다 낮을 때, 어차피 확률이 낮으니까 도박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25% 확률로 뭐 30달러를 얻을 수 있을 때나 20% 확률로 45달러를 얻을 수 있을 때나 뭐 25%나 20%나 뭐 아무튼 확률이 낮잖아. 이럴 때는 20% 확률로 45달러를 얻는 걸 선택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경제적으로 맞는 선택이기도 하지. 기대값이 더 크니까. 다음으로 여러분은 내가 처음에 세웠던 계획이 조금 어그러지면은 융통성 있게 그 계획을 이렇게 변경하나요? 아니면은 그냥 처음 수립한 계획에서 틀어지면 그냥 에이씨 안 해버려 뭐 이렇게 하나요? 특히 이제 어떤 돈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 때 내가 이거는 꼭 영화 보려고 쓴 돈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놨을 때 이거는 내가 먹을 거 사 먹으려고 쓴 돈이야 그렇게 모아놓은 돈이야 이렇게 했을 때 근데 그 계획이 좀 틀어지면 인간은 어떻게 할까? 그게 지금 요 문제인데 일단 프로블럼 8을 봅시다. 상상해봐라 이렇게 나오죠. A 플레이 어떤 연극을 지금 보러 갔어. 근데 어드미션 입장권이 티켓당 10달러예요. 그러니까 만원이라고 합시다. 만원짜리 입장권이야. 근데 이제 극장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You discover 뭘 발견했냐면은 You have lost a 10 bill 그러니까 10달러짜리 지폐를 한 장 잊어버렸네. 자, 내가 10달러짜리 티켓이 있어요. 그 티켓 10달러짜리 티켓을 가지고 지금 극장에 들어가는 길에 10달러짜리 돈을 주머니에서 떨어뜨린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티켓은 그대로 있고 돈을 잃어버린 거야. 그때 여러분은
이 돈을 잃어버렸는데 이 10달러짜리 티켓을 어떻게 보면 뭐 예비 자금 같은 거죠. 예비 자금 같은 걸로 사가지고 원래 보려고 했던 연극을 계속 볼 겁니까? 뭐 이런 질문이지. 그러니까 티켓 값이 10달러인데 영화관 앞에서 10달러를 잃어버렸어요. 그때 지갑에 있던 다른 돈을 꺼내서 역시 10달러짜리 티켓을 사서 원래 연극 보러 왔던 거니까 연극을 계속 보겠느냐 아니면 그냥 집에 가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 사람들의 선택을 보니까 여전히 그냥 나는 뭐 10달러짜리 티켓을 사가지고 연극을 보겠다고 하는 대답이 많죠. 88%. 그러니까 뭐 돈을 좀 잃어버리긴 했지만 연극 보러 왔으니까 그 목적은 달성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9번 이거는 이제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역시 이 티켓 값이 10달러짜리야. 근데 여기가 뭐가 다르냐면은 이미 티켓을 10달러짜리 티켓을 이번에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플라블럼 8에서는 아직 티켓을 사기 전에 10,000원을 잊어버린 거고, 플라블럼 9에서는 이미 10,000원짜리 티켓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근데 극장 입구에서 뭘 발견하냐면은 그 10,000원 주고 산 이미 내가 가지고 있던 티켓을 잊어버렸네. 그러고 나서 또 질문을 하는 거죠. 이렇게 티켓을 잊어버렸을 때 10,000원 들여서 그 티켓을 다시 살 거야? 아니면 그냥 집에 갈 거야?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냥 집에 가겠다는 태도가 좀 증가하죠. 물론 뭐 엄청나게 증가한 건 아니지만 아까 88%가 그냥 티켓 사겠다고 얘기한 거에 비하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 아직 티켓을 사기 전이라면은 다른 돈으로 쓸 수 있는 융통성이 있어. 근데 내가 이미 그 목적으로 돈을 지불해 버린 게 있잖아요. 티켓을 이미 샀잖아요. 그 다음에 그 티켓 자체를 잃어버리면은 그거를 또 사려고 하진 않아. 날려먹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심리적인 계좌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상실하기 전에는 약간 융통성을 발휘하는데 목적 자체를 상실해버리면은 그냥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해. 그래서 돈을 잃어버렸을 때는 티켓을 사는데 티켓 자체를 잃어버리니까 또 티켓을 사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감정적이고 도덕적인 뭐 윤리적인 이런 거를 판단에 적용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도 좀 봐야 되겠지. 그런 게 이제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건데,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10만 원을 주면서 옆 친구하고 나눠 가지라 그랬어. 근데 분배할 권리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분배할 권리를 준 거야. 10만 원을. 그리고 막 뭐 꼭 공평하게 나눠 갖지 않아도 돼. 1만 원 이상만 나눠 가지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나눠준 돈을 옆 친구가, 그러니까 나의 제안이죠. 야, 이렇게 분배하자 라고 한 나의 제안을 옆에 있는 친구가 거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취소가 돼.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럼 과연 여러분은 옆 친구에게 얼마를 제안할 거예요? 만 원만 딸랑 줄 거야? 그러다가 그 친구가 거절하면 어떡할래? 그러면 다 파토 나는 건데?
10,000원을 나한테 줘? 에이씨 안 받아 이러면 어떡할 거야? 그 20,000원? 20,000원도 좀 파토날 가능성 있지. 30,000원? 30,000원도 불안불안하지. 50,000원? 똑같이 나눠? 그럼 안전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가장 그래서 많이 선택하는 게 40,000원이야. 40,000원. 그럼 상대방이 수용하거든. 그 정도. 30,000원까지는 잘 수용 안 해요. 근데 생각해봐. 상대방은 10,000원이라도 받는 게 좋은 거죠. 그쵸?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또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10,000원이라도 받아야지 그걸 왜 거절해? 멍청하네?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 야, 너 씨 공정하지 않네? 내가 10,000원 손해보고라도 너도 못 가지고 나도 못 가지게 만들어 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인간이야. 굉장히 감정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경제학의 가정이 또 깨지는 거예요. 10,000원, 20,000원 안 받아. 내가 못 받더라도 너도 못 받게 만들 거야. 내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불공정하게 분배를 해?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걸 최후통첩 게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최후통첩 게임에서 분배액은 가장 많은 분배액은 6대4야. 6대4. 근데 만약에 내가 돈을 분배하는 상대방이 거절할 수 없게 만들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주는 대로 받아야 돼. 그때 여러분들 얼마 줄 거예요? 물론 그냥 퍼뜩 드는 생각으로 그냥 10,000원 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이런 독재자 게임을 할 때도 물론 뭐 문화권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6대4나 7대3 정도는 나와요. 10,000원, 20,000원을 주진 않는 거지. 왜 그럴까? 우리 마음에 약간 불편함이 있거든. 10,000원만 똘랑 주고 20,000원만 똘랑 주는 거는 약간 불편하거든. 왜 그러면 뭐가 불편한 걸까? 우리를 뭐 감시하는 게 사실은 뭐 따로 없더라도 우리는 감시하는 뭐 카메라가 없더라도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좀 느껴요. 왠지 내가 이런 부분에서 누군가에게 불공정하게 분배했다는 게 소문이 나면 안 좋을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상대방에게 거절할 기회, 거부할 권리를 주지 않는 이런 게임은 독재자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독재자 게임에서도 신기하게 6대4 내지는 7대3까지 나와요. 그냥 10,000원 주고 20,000원 주고 하진 않는 거지.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거는 처벌 게임이에요. 처벌 게임. 여기 좀 뭐 어렵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볼게요. 아주 막 유명한 사기꾼이 있어. 유명한 사기꾼. 근데 여러분한테 이런 제안이 온 거야. 유명한 사기꾼하고 같이 12만 원을 줄 테니 사기꾼하고 6만 원씩 나눠 가질래? 아니면은 선량한 시민하고 10만 원을 줄 테니까 선량한 시민하고 5만 원씩 나눠 가질래? 여러분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지금 있는 거야. 사기꾼하고 6만 원씩 나눠 가질래요? 선량한 시민하고 5만 원씩 나눠 가질래? 경제적으로 이득인 선택은 확실하지. 사기꾼하고 6만 원씩 나눠 가져야지. 근데 왠지 깨름직하지. 아, 사기꾼하고 내가 6만 원에 나눠 간다는 게 약간 좀 거시기해. 그래서 우리는 선량한 시민하고 5만 원씩 나눠 갖는 선택을 더 많이 하는 거죠. 내가 10,000원 손해보고 마는 거지. 근데 이것도 경제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조건 사기꾼하고라도 6만 원씩 나눠 가져야지.
뭔 상관이야. 근데 심리학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우리는 감정이 있어. 어떤 공정성 이런 걸 따져. 윤리, 도덕, 감정 그런 걸 따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업들이 좀 착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어떤 기업의 상품이 아무리 좋고 하더라도, 어떤 기업의 서비스가 아무리 우수하고 하더라도 윤리 도덕적으로 요즘에 문제가 있는 기업이다, 또 소비자들 마음에 안 드는 기업이다, 이렇게 되면은 막 불매 운동 바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소비자 심리학에서 요즘 여러 이슈들이 물론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브랜드 윤리 같은 거예요. 또 기업가 윤리, 기업가 정신, 공정성, 도덕성 이런 게 막 요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막 소비자들이 그 브랜드 제품이 뭐 소위 말하는 가성비, 저렴하면서도 성능도 좋은 그런 어떤 서비스와 기계를 제공하는데 에이씨 안 써버려 이렇게 하니까 내가 차라리 손해보고 말지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처벌하는 거죠. 우리 그런 처벌의 심리가 있어. 그래서 인간은 경제적 결정에 감정을 개입시키는 거죠. 경제학의 가정은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는다는데 인간은 감정을 개입시켜요. 자기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아까 뭐 사기꾼처럼 내가 사기당한 건 아니거든. 누군가에게 사기친 사람인 거지. 근데도 그 사람을 처벌하고 싶어 해. 사실 TV에 나오는 많은 범죄자들 막 우리 막 되게 화나게 하잖아. 근데 따지고 보면 나한테 해코지한 건 아니잖아. 근데 열받죠. 그게 심리야. 그런 사람하고는 뭐 나눠 갖고 싶지 않은 거지. 그래서 이 경제학의 가정들이 심리학으로 들어오면은 많은 경우 이렇게 좀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경제학도 많이 달라졌지. 경제학 안에서도 심리학을 받아들여서 행동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생겨나고, 그 마케팅 분야 같은 데서도 심리학을 받아들여서 사실상 이 마케팅이나 행동경제학자들이 하는 연구들을 보면은 뭐 심리학자야. 그래서 경제학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심리학과 융합이 돼가지고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심리학의 이론들을 많이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기여한 게 이 판단과 의사결정 이론들이죠. 네, 이렇게 소비자 심리학에 대해서 살펴봤어요.